AI, 메타버스 등 미디어 융합 기술 등장에 따른 방송 미디어 산업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본 포럼 좌장을 맡으신 심상민 부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 5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작한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죠. DNA 주간을 맞이해서 첫날 첫 번째 포럼으로서 이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이 올해 3월에 시작했고요. 5월, 6월, 8월 그리고 지금 5번째 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초부터 플랫폼 경제 그리고 상생 방안 그리고 이미 우리가 K 콘텐츠를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파이낸스 지원이나 미디어 커머스 같은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차세대 미디어 주간의 성격에 맞게끔 AI와 메타버스라는 이 최신 기술과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듣고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곧 참여해주고 계시는 발표자 한 분과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의 새 의장으로 지금 와 계신 김경희 한국언론학회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학회장 김경희입니다. 예, 최근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습니다. 미디어 우리 콘텐츠 제작에서의 우리 역량은 방송 산업의 인프라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의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은 각계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미디어 생태계와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럼의 의장으로 선임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 준비해 주신 과기정통부, 방통위 그리고 전파진흥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희 한국언론학회 회장께서 이 포럼의 새 의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역 수칙에 따라서 말하는 스피커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을 수가 있어서 저도 현재 마스크 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자 한 분과 토론자 네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각각 한 분씩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발제자는 고찬수 한국방송공사 KBS PD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자 네 분 와 주셨는데요. 먼저 조병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자신데요. 조영신 SK 브로드밴드 경영전략그룹장 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영석 포켓 메모리 대표이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이준우 과기정통부 콘텐츠 미디어 PM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와 토론으로 바로 속개를 할 텐데요. 시간은 주제 발표자께서 15분 시간으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찬수 PD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BS에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PD 고찬수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발표 제목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미래 세대의 컨텐츠 기술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뭐 AI, 버추얼 휴먼, 메타버스, NFT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점을 둬서 얘기할 부분은 컨텐츠 기술보다는 미래 세대라는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주로 우리 컨텐츠 소비자인 미래 세대들이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기술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컨텐츠 시장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미래 컨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미래 세대를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미래 세대라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걸 Z 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미래 세대로 정의를 합니다. 왜 제가 Z 세대와 알파 세대를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Z 세대와 알파 세대는 기존의 우리 인류하고는 확연히 구별되는 아주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로 사람한테 양육되어진 인류가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인간,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인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미래 세대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기술이 만나는 데서 혁신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새로운 기술로 창작을 하고 그걸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를 주도적으로, 컨텐츠 산업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 미래 세대의 컨텐츠 기술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을 딱 저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기반 기술입니다. 그러면 컨텐츠 분야에서는 새로운 미래 세대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부분을 가져다가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를 할까요? 사실 음성인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음성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오상진 아나운서라든지 유인나라는 탤런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낼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본인이 만드는 컨텐츠에 목소리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기를 만드는 스타트업에서는 영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음성 인식을 해서 바로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텍스트 가지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바뀐 텍스트 가지고 자동 자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특정 어느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창작하는 게 점차 대중화되고 있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컨텐츠 창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중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차용을 하고 가져다가 쓰는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관찰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얼굴 인식,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스노우라는 앱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얼굴 인식을 해서 코, 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AR 기술로 여기다가 CG로 그림 그려주듯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대중화돼서 누구나 사진으로 스노우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AI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서 아바타를 만들 때 여러분들과 닮은 비슷한 아바타를 이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공유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최근에는 V튜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버추얼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 이걸 만드는 게 점차 대중화되고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라고 유튜브에서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고 하는 시대에서 누구나 V튜브, 버추얼 유튜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컨텐츠 창작의 대중화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유튜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최근 이게 미국에 계신 한국계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이제 이름을 코드미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을 아이폰 앱인데요.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거를 페이스 캡처라고 합니다. 얼굴을 캡처해서 버추얼 캐릭터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게 이분이 방송을 유튜브로 하면 버추얼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서 버추얼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은 모션 캡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이제 얼마나 모션 캡처가 잘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이분은 좀 고가의 장비를 쓰고 있어요. 한 3천만 원 넘는다고 하던데 이거 싼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미래의 버추얼 유튜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미래 세대를 볼 수 있고 미래 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 쪽에서 그런 버추얼 캐릭터라는 거에 굉장히 친숙하고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래 세대들은 최근 들어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버추얼 휴먼은 닐 맥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사람은 아닌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500만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모델을 하고 뭐 음악 작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데 1년에 버는 돈이 1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버추얼 휴먼이 그럼 해외에서만 뭐 사람들한테 반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버추얼 휴먼 지금 전성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TV CF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이더스 소속의 로지라는 버추얼 휴먼이 CF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다음 LG전자에서 김래아라는 버추얼 휴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버추얼 휴먼들이 있고, 이제 우리 미래 세대는 이런 버추얼 휴먼들, 그러니까 버추얼 캐릭터를 그냥 자연스러운 친구 같은 소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버추얼 휴먼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삼성에서 만들어낸 버추얼 휴먼, 삼성에서는 가상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무엇을 안내해 주거나 그다음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우리에게 뭔가 친구처럼 대해주거나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을 버추얼 휴먼이 하는 세상이 곧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미래에 버추얼 휴먼하고, 버추얼 휴먼은 모니터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로봇하고의 경쟁하는 세상이 다가올 거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로봇을 선택해서 같이 살 건지 버추얼 휴먼을 선택해서 같이 살 건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추얼 휴먼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버추얼 스타라는 개념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아바타라는 개념하고 K-팝 아이돌들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에 굉장히 익숙해진 미래 세대들이 이제 엔터 쪽하고 결합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스타라고 불리는 이런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연예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를 미래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빠르게 캐치하고 있는 회사들이 엔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K-팝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엔터사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엔터사들이
최근 팬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팬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팬 플랫폼이라는 거는 주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스타하고 팬이 비대면으로 뭔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SM에서 만든 리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BTS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위버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유니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팬 플랫폼이 지금 각축을 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두 개 중에 먼저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NC소프트에서 만든 팬 플랫폼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 기술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게임적인 요소하고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서 여기는 프라이빗 콜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팬이 신청을 하면 스타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아까 제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해서 스타의 목소리로 나한테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게 우리 팬들이 별로 좋아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팬들은 직접 스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해주는 게 아직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재 그렇게 이게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미래의 컨텐츠 산업의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개 회사들이 K-팝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이 주도하고 거기에 네이버하고 JYP가 같이 힘을 합친 비욘드 라이브라는 K-팝 온라인 콘서트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그러니까 BTS를 데리고 있는 하이브라는 회사하고 YG, 그 다음에 이건 스타트업인데요. 요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그렇게 세 개가 같이 모여서 만든 베뉴 라이브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NC소프트의 유니버스에서는 유니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이 세 개의 서비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바로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앞으로 곧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에서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그런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후보들이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온라인 콘서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AR, 그다음에 XR, 뭐 드론, 그다음에 멀티캠,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콘서트로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고, 여기에 이 스타들을 좋아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하기에는 이들 중에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추얼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그런 미래 세대들은 과연 우리 앞으로 어떤 버추얼 스타하고 소통을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앞으로는 휴대용 기기, 이게 뭐 지금의 스마트폰이 계속 될지, 아니면 이제 이것처럼 홀로그램이 될지, 새로운 기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안에서 보게 될지 모르지만, 휴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스타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소통하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 버추얼 캐릭터라든지 버추얼 스타 이런 거는 결국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흐름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는 건 결국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아주 그냥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메타버스가 컨텐츠 분야에서도 왜 중요하냐? 사실 메타버스를 다른 분야에서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 메타버스가 컨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은 메타버스가 지금 컨텐츠 소비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는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버추얼 콘서트라는 겁니다. 이 버추얼 콘서트는 뭐냐면 게임 속에서 주로 이제 사실은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들이 3억 명, 뭐 2억 명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성공한 게임들입니다. 근데 이 게임들은 게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폭격을 해서 뭘 비행기를 터뜨리거나 이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이. 그래서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주기적으로 이 게임 안에서 버추얼 콘서트라는 새로운 그런 컨텐츠를 10대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이 미래 세대들이 이거에 지금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걸 추진한 회사가 없는데 전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례로 이제 포트나이트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 게임 이용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에서 한 버추얼 콘서트가 있는데, 이 버추얼 콘서트는 동시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같이 참여를 하고 이 버추얼 콘서트를 같이 즐깁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 버추얼 콘서트를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다가 오늘 좀 시간 안 되겠지만 이 친구는 닐 나스 엑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가 팝 가수인데요. 이 친구가 버추얼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제가 코드미코 얘기할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있죠. 앞에 얼굴 캡처를 하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모션 캡처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면 이 친구의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가상의 캐릭터가 버추얼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미래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고, 그런 컨텐츠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컨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게 될 그런 새로운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지금 나오면서 컨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제작 방식, 그 다음에 게임 엔진이 우리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입사를 할 때만 해도 방송사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10대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 엔진도 과거에는 정말 게임 디자이너, 게임 개발자들이나 하던 거였는데 지금 앞으로는 게임 엔진이 누구나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제작 도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캡처도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열거했는데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술들을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거를 쉽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저희가 버추얼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페토 안에서 새로운 창작을 하는 친구들이고, 노블록스 개발자라고 해서 노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토크쇼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게임 안에서 토크쇼를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 캐릭터들이 토크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건 VR에서도 가능합니다. VR 토크쇼. 그 다음에 사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굉장히 오픈월드라고 저희 보통 부르는데 자유도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버추얼 콘서트를 개인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앞에 버추얼 콘서트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게임사가 만든 거라면, 이거는 개인들이 자기네가 일종의 음악 페스티벌을 게임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버추얼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거, 옛날에 유튜브 1인 방송을 하던 거하고 똑같이 이런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여기서 돈을 벌고 하는 세상이 지금 현재도 사실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게 발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게임 안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거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NFT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의 일부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디지털 컨텐츠는 그동안 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소유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웠어요. 누구나 가서 즐기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통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지털 컨텐츠에 원본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밖에 없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디지털 컨텐츠를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립토 키티라는 거하고 NBA 탑샷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서 이게 성공하면서 NFT 컨텐츠라는 게 실제로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NFT 컨텐츠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사실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좀 저희가 지켜볼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만드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가 NFT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이걸로 돈을 벌고 이런 새로운 직업으로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똑같이 이런 가상 컨텐츠를 만드는 버추얼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미래 세대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미래 세대의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 컨텐츠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이 대중화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이걸 소비하는 미래 세대들이 현재 등장해 있고 이 친구들이 버추얼 휴먼이나 버추얼 스타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 자체가 우리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온라인 메타버스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창작 방식이 뭐 변화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버추얼 컨텐츠 크리에이터 시대가 될 거고 이거를가 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NFT 거래소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이런 변화 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 컨텐츠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걸 대처하느냐 우리의 기술을 여기에 어떻게 적응시키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물론 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인기가 있지만 K 컨텐츠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을 해서 새로운 흐름인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한국의 컨텐츠가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신 고찬수 PD님 내용 발표 잘 들었습니다. VR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버추얼 휴먼, 그죠? 버추얼 또 콘서트라든지 제작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언급해 주셨고요. 또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MZ 세대를 넘어서서 미래 알파 세대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융합 기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예측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 네 분께 지정 토론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제 생각에는 토론자 네 분께서 각각 기술과 경영 그리고 정책과 학계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기술 경영부터 이렇게 좀 청해서 듣도록 하고요. 발제해 주신 주제 제목 자체가 메타버스나 AI 같은 이런 기술이 미디어 융합 기술이 특히 방송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현실적인 관심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먼저 기술 쪽을 대변한다고 계시는 조영석 대표님께서 한 5분 6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켓메모리 대표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좀 결이 다른 회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뭐 정통적인 미디어 회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융합이라는 키워드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 미디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저희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토론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아까 하시는 발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 미디어랑 게임 쪽 저희가 지금 정통적으로 저희가 실감 콘텐츠 개발하는 게임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고객사 입장에서 그리고 매출 반복에 있어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재방문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쪽에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재방문이 얼마나 자주 해서 그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 컨텐츠 안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냐를 보이게 되는데, 이 미디어의 지금 이런 기술들이 실감형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기반형 체험에서 이제 그 스토리 기반형에서 이제 실제 체험을 하게 되는 미디어 형태로 바뀌게 되면, 유저는 단순히 스토리 플레이 타임으로 지속되는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미디어를 체험하는 형태의 재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분명히 어떤 미디어가 도전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을 메타버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기술 기반 회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디어 쪽에서도 지금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저희 같은 기술 기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요새 너무나 빠른 변화에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만 오늘 많이 나왔던 화두 중에 하나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재편되는 기회가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인터랙티브를 위한 미디어 월이라든지 LED 월이라든지 이런 그 엔진형 기술을 써가지고 실감형 컨텐츠를 빠르게 만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게임 회사 제작사이기도 하고 실감형 컨텐츠 제작사도 하는데, 요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중에는 OTT 관계사들도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OTT 쪽에서의 가장 큰 하도 중에 하나는 빠르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빠르게 제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쟁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통적인 그린 스크린 통한 촬영보다는 당연히 LED 월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수용되는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보면 저희 같은 업체, 전혀 미디어와 관계없고 영화 관계없던 업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미디어 업체에서도 미디어 쪽 컨텐츠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 대비, 인력 대비, 업체 대비에 보면 게임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게임 엔진으로 지금 하는 게, 저희가 영화 쪽 그런 어법 말고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터랙티브한 화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서도 요구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어떤 실시간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에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어떤 저희가 생각은, 저희가 2014년부터 VR을 제작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살아남았던 가장 작은 그 생각 중에 하나는요, VR이든 그런 실감형 VR이든 AR이든 그것은 장르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의 뜻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맞는 게 이 VR을 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 기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고 그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컨텐츠와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컨텐츠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석 대표님 토론 잘 들었고요. 토론을 일단 한 5분씩 정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플로우에 질의하는 시간도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을 받으면 발표하신 분 토론 한번 대답하는 그런 순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하신 다음에 나중에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또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 쪽의 의견에 이어서 경영 쪽을 대변하고 계시는 조영신 SKB 본부장님께서 그룹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텔레콤이나 다른 쪽에서 하고 계신데 아마 컨텐츠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마켓 데피니션부터 잡습니다. 즉 시장을 획정을 하죠. 획정을 해야 그 안에 들어 놓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규정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은 시장 획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게임이고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이고 어떤 경우에는 컨텐츠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하나로 규정하고 거기에 산업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통념으로서 그리고 유행으로서의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공유하되 그 맥락 하에서 하부 개념으로 내려와야 이 컨셉이 분명해집니다. 아까 고찬수 PD께서 얘기하셨던 게임 사업자들이 그 안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시키는지를 논의하는 것과 그리고 버추얼 콘서트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요소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다시 컨텐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규정 짓는다면 제페토나 이프랜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라고 규정 짓는다면 컨텐츠 사업자는 그 플랫폼에다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안에 맞는 새로운 문법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겠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생성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딜레마가 존재를 합니다. 초기에 많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OTT나 또는 유튜브나 등등의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직면했던 거랑 동일한 맥락이죠.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규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자들입니다. 로블록스가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50조, 60조, 70조의 스탁 마켓을 구성했을 때 마켓 밸류를 갖췄을 때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등등의 형태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죠.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금 출처가 필요할 텐데 그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을 하죠. 또 반대로 아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요소 시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IP가 있어야 될 테고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될 거고 배우가 있어야 될 거고 찍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이런 요소들이 쭉 있겠죠. 가상인간은 그 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AI나 등등도 그때 들어가는 요소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초기의 요소 비용은 증가했다가 감소하지만 절대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헐리우드가 소위 얘기하는 스페셜 이펙트를 도입을 했을 때 새로운 이펙트 같은 그 기술이 도입을 해서 제작 비용이 굉장히 감소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스페셜 이펙트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제작 비용은 상승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컨텐츠 사업자나 컨텐츠의 비용 부분들이 실제로는 요소 시장에서 하락을 하거나 경감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의 트렌드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컨텐츠 사업자한테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결을 나눠보면 기존 컨텐츠 사업자와의 기회라고 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신규 사업자로 진출하는 사업자의 기회라는 영역은 다르다라는 거죠. 가상인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존의 컨텐츠 사업자들이 아니라 기술 베이스의 다른 사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상인간을 만든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비즈니스를 열고 들어오는 거죠. 이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C줄과 날줄로 분리해서 이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보는 순간 이런 부분들이 다 흩어집니다. 처음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좀 나누어서 봐야만 그 경영적 가치나 산업적 가치가 좀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첨언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신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그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술과 미디어의 결합이라는 이 현상을 우리가 조금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현업의 그런 긴박함, 텐션이 높은 반면에 정책과 학계 쪽은 좀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순서를
정책 쪽에 오늘 참여해주신 토론에 과기정통부 콘텐츠 미디어 PM이신 이준우 PM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융합시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길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술을 고도화 시켜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해서 확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 사실 그 기술의 가치는 시장에서 쓰이고 활용이 되고 어떤 모네타이징이 되고 또 다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기술의 가치가 있고 다시 새로운 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들인데, 과연 미디어 산업에서 그런 기술들이 시장들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 요인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 기술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 부처에서 그리고 연구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R&D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저희가 미디어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들은 약간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제작 현장에서 미디어를 만들어서 걔를 그대로 고스란히 잘 보여주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썩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일만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디지털라이즈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CD 형태로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더 많은 참여자들이라든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CD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이 아닌 또 다른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이 아주 큰 매시한 볼륨의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작게라도 시장을 형성을 해서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고 시장들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갑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미디어가 다 디지털라이즈 된 건가? 그렇지 않다. 영상을 스틸을 그대로 그냥 디지털로 코딩해서 가지고 있는 포맷에 지나지 않지,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미래에 보여지지 않는 환경 내에서 오히려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미디어 자체를 데이터에 내지는 오브젝트의 조합 같은 형태, 그야말로 네이티브하게 디지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미디어의 포맷으로의 전환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잘 다루고 디지털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더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형태의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방금 조민식 그룹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엔 그 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커져야 될 텐데, 그 시장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 자체는 소비시킬 수 있는 상품의 자체의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사이클들이, 에코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워킹된다고 하면 계속 새로운 기술들,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들, 실감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니즈들은 생길 거고, 그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우 PM님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요소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1대1 매칭이 되는 뭔가 콘텐츠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으로 그때그때 이런 기술이 활용된다라는 게 조금 아직은 한계가 있고 생태계 내에서 좀 더 이게 조직화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업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병철 교수님께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생태계 전략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구글과 이제 페이스북 이번에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메타라고 이제 선언을 회사명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애플 그다음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11월 달에 둘째 주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런 OTT 사업자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 이 메타버스를 기반한 거대 미디어 그룹에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승자 독식의 체제로 이제 전체 세계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시청자들 취향 분석까지 다 데이터 수집을 해서 또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 구성 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도비라든가 오토데스크, 엔비디아 등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창조 체험 경제에서 가삼 융합 경제로 활발하게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BC 방송사에서는요, 스포츠 중계 방송과 콘서트 등에서 지능형 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고찬수 감독님이 말씀하신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인카메라 VFX 기술이 메타버스를 가기 위한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루카스 필름이 관련된 LED 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ILM이라든가 디지털 도메인, 또 디지털 메타에 이어서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그러한 어떤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관계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투 트랙 전략을 좀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콘텐츠 제작의 어떤 작업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대면 소통 효율을 개선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집단 지성과 협업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진행형 어떤 멀티플랫 플랫폼 제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양방향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이제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얘기, 디지털 에셋에 대한 것이라든가 모션 캡처 또는 데이터 최적화 기술, 그리고 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버추얼 인플루언서, 뭐 아까 말씀하신 로지라든가 수아, 뭐 에스파와 이렇게까지 디지털 휴먼의 전반적으로 그 적용에 대해서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아시다시피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광고 시장, PPL 광고 시장, 그다음 5개 광고 시장 영역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양적 산업 성장도 예상이 되지만 또한 사회적 불평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제페토, 뭐 카카오, 뭐 SK 중심으로 통신사의 이프렌즈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마찬가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제 이와 같이 디지털 적응이 빠른 거대 미디어 그룹과 영세 미디어 기업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업 성장에 소외된 영세 기업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산학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투트랙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까 고 감독이 말씀하셨던 1인 크리에이터, VTuber 같은 영세 기업이 제작비라든가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료 오픈 에셋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료 오픈 에셋 이런 것들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실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에서 양념과 같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현장 전문 인력은 특히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와의 효과적인 융합 전략이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저희 같이 학교에서는 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융합형 현장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메타버스 콘텐츠가 대중화되면서 인간의 그 욕망 중에 하나인 이 간음증을 이용한 음란성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작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뭐 다운로드, 확산 또 관련한 범죄도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휴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세 번째,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좀 과도한 규제는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인 규제 이러한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업 성장 초기에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상호 보안 기술 개발과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협업하는 산학연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 혁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의 마중물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 이 메타버스 공간이 이제 무한하게 확장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본이 투입되는 공간, 캐피탈 스페이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의미적인 어떤 장소, 특별한 어떤 장소도 필요한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얘기했다시피 정반합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본적 공간과 이제 의미 있는 장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경합, 즉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공간 또 의미 있는 장소가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작의 장소로 함께 거듭되기를 저는 이제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소외, 플랫폼 소외를 방지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산업 내에서 아직 뭐 완전히 조직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불균등 템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면 그 콘텐츠를 먼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부터 제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데요. 질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 계신 발표자 또는 토론자께서 설명을 조금 대답을 해주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발표 내용에서 나왔던 VTuber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콘텐츠의 참신성과 시청자와의 활발한 소통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니까요. 발제해 주신 고찬수 PD님께서 간단하게 좀 응답해 주시고. 제가 이제 미래 세대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도 방송사에 입사해서 예능 프로그램 만든 지가 25년이 넘는 50대가 된 이제 미래 세대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이라 제가 사실 컨텐츠의 참신성이라든지 활발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성공하는 요소가 뭐냐라는 걸 제가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를 관찰하고 미래 세대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 세대는 관찰해서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VTuber가 현재 인기를 끄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존의 다른 컨텐츠에서 얻지 못하는 새로운 참신성을 어떻게 비주얼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통은 다른 컨텐츠로도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 부분이 어떻게 참신성을 비주얼하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에 미래 세대들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건 저의 추측인데요. 제 추측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소화를 해볼 텐데요. 플로우에서 이제 질문을 준비해 두시면 다음 이거 마치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조영석 대표님께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간에 생겨 있는 장벽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를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이제 기하급수로 나오겠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제 가장 큰 플랫폼이 하나로 통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메타버스마다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아바타가 다른 공간에서도 똑같이 쓰고 내가 공들여서 만들어서 아바타의 성격이 다른 메타버스에서도 쓰길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는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뭐 기존에 있는 게임 제가 뭐 어떤 특정 RPG 게임 했는데 다른 RPG에서 똑같은 레벨과 똑같은 캐릭터 가겠다는 얘기랑 좀 비슷해가지고 아마 정책상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기본적인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그 표준화 모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좀 몇 가지 선도 사례가 만들어지고 요구사항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기회로서 다가오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형태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토론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디어 산업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신기술 때문에. 근데 기술 섹터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같이 느끼고 있다.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더 다음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조영신 그룹장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기획 단계 있지 않습니까? 기획 개발 단계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 시스템 이전의 프리 프로덕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궁금했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콘서트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영신 그룹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라서요. 이건 고천수 PD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고함장님, 예, 다시 한번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철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저는 계속 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조 교수님 하시겠어요? 예. 예.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추얼 콘서트 기획자는 이제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 이제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19 이후로 이제 또 비대면 협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는데요.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또 이제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창작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상상력 또는 이제 관련된 많은 어떤 독서라든가 또 관련된 시나 또는 이제 뭐 여러 해외의 어떤 사례들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좀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 이제 스태프들과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또는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도 전공 능력과 아울러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그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작 시스템 쪽에 AI나 이런 디지털 캐릭터 휴먼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메인 프로덕션이고요. 그 이전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기획 개발 쪽에도 뭐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도 그런 버추얼 휴먼이 주도하는 창작까지 조사까지 리서치까지 그런 부분도 미래 세대에 가능할지도 모르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플로우에서 한두 번 정도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응답을 좀 더 갖고 저희가 5시 한 15분 정도까지는 시간을 확보를 해놨으니까요. Q&A를 조금 더 플로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차세대 미디어 주간 첫 번째 이제 포럼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이따가라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 역시 관심이 많으십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기 위하여 넘어서야 할 기술적, 사회적 전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준우 PM 이렇게 맞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총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뭐 고민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앞서 조영신 그룹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한 번쯤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 다 동일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디지털 트윈 라이크한 형태의 서비스를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로 교육 분야나 엔터테인먼트 또 다른 산업에서 다 이렇게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방향성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가긴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기술적 진보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회의 각 분야로 기술이 침투되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형태의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럴 때 기술적 사회적으로 갖춰져야 될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들이 나왔을 때 그게 시장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요인은 수용성이나 사용자의 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아닐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으면 정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아직은 좀 전문적인 내지는 세대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새로운 시도되는 서비스들이 그런 수용성이라든가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식으로 발전된다고 하면 보다 좀 원활하게 수용이 될 것 같고요. 그 허들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도에 그치고 정착하지 못하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조영신 그룹장님에 좀 이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그 자체적인 어떤 조직화된 시장 이런 형태의 출연을 할 것 같은지 언제 출연해서 이게 좀 방송 미디어 산업에 임팩트를 주고 산업의 규모를 좀 확대하고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좀 플랫폼 이코노미 차원에서 이게 언제쯤 전개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요. 미디어 융합 기술이 지금은 초창기니까 아직은 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실체가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커져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자체적인 어떤 수급이나 이런 쪽에 실체가 잡히게 되는 게 언제쯤 전망이라고 할까요? 가능할지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착시인 건데 그냥 질문을 단위 사업으로 쪼개서 얘기를 하면 되게 쉬워요. 제페토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지? 제페토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다른 얘기가 되고 포트나이트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배틀필드에서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와닿는 그림들이 있죠. 버추얼 컨센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들도 계속해서 버추얼 인플루언스 얘기가 튀어나오는 건 그건 눈에 잡히는 그림이거든요.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안에 인플루언스가 나 말고 내가 조금 꾸며서 지금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사기 캐릭터에 가까울 정도로도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응용을 받아서 거기에 로지 같은 사람이 인플루언스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메타버스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용어 큰 거대 담론에 뒤에 말려버리면 뭘 해야 될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몇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만들지 말고 고유명사인 특정 사업 영역의 서비스를 지목을 해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을 꺼낼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교수님께서 음란성이나 등등의 문제도 실제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큘리스 안에서 VR 컨텐츠 안에서 음란성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훨씬 더 구체화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도 잡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VR부터 시작해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들을 다 그냥 메타버스라고 통일화시켜버리고 모든 서비스가 다 동일할 거라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막 혼돈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질문에 다시 답을 드리면 저는 메타버스는 현존한다. 그 고도화는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서비스 단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고유명사화된 서비스 안에서 그 역할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도 쉽고 실행력도 좀 더 생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 유튜브 안에서도 발표하셨던 VTuber 실체가 있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네이버도 그렇게 플랫폼 역할 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좀 논의가 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기존의 방송 산업이 있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 올드 미디어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과 메타버스의 비즈니스와 원활하게 결합하는 그런 어떤 중개자,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관계성이 좀 더 발달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발제자께서 이제 마무리 겸 시간상으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플로우 온라인 토론 질문도 들으셨고 다른 토론자분 말씀 들으셨으니까 오늘 발표를 7가지로 또 나눠서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이 중에 가장 좀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이어지고 강조 필요하다,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미래 세대 얘기를 일부러 강조해서 얘기 드린 건 우리 조영신 박사님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혁신, 기술적 혁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사업자들한테는 지금 이런 기술적인 혁신은 위기죠, 위기. 기회는 누구한테 있냐? 지금 현재 컨텐츠 산업에 아직 뛰어들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자들한테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심주어 얘기는 좀 안 했지만 중간중간에 게임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결국은 가까운 미래에 컨텐츠 산업의 주도적인 사업자는 게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방송이 사실 그동안 컨텐츠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통신하고 결합이 되면서 통신 사업자들이 컨텐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IPTV가 성공을 하고 실제로 현재도 통신 사업자들이 컨텐츠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제 예상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게임 사업자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메타버스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고, 게임 사업자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충성도 있는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사업자들이 컨텐츠 시장에, 제가 그래서 아까 유니버스라고 하는 NC소프트가 참여한 팬 플랫폼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게임 사업자들이 컨텐츠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는 걸 지금 여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기존 사업자라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기회로 만들 거냐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포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질문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답해 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토의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메타버스 AI를 활용한 제작 시스템 우리가 다루었고, 아주 간단하긴 했지만 기획하는 쪽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찬수 감독님께서도 유튜브도 진행하고 계신데 NFT 거래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유통 쪽으로, 디스트리뷰션 유통 쪽으로, 거래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논의할 담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을 5번째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후속 주제가 이런 디지털 유통, 플랫폼 유통, NFT를 포함해서 게임 들어오는 건 뭐 당연하겠죠. 방송과 게임 함께 유통이 될 테니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다 마칠까 하는데요. 발제해 주신 분과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 그리고 새 의장님 오셨는데 함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박수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AI와 메타버스와 같이 미디어 융합 기술 등장에 따라 방송 미디어 산업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상민 부의장님과 또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2021 차세대 미디어 주간 행사는 오는 5일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버라이즌 글로벌 부문 대표 팀 스티븐슨의 특별 강연과 함께 엔터 산업 사례로 보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메타버스 진출 전략으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그리고 DNA와 미디어 혁신, 플랫폼의 진화, OTT에서 메타버스까지 타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향이라는 3가지 주제로 모두 9개 전문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